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에 힘써온 우리 군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완화에 나섰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군 유후시설 철거, 군의 무단 점유 사공유지 적극 배상, 군 소음법 시행 등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합니다. 직업군인 주거 지원 개선, 장병 생활 여건 개선은 물론 국방 탄소 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합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장병 복지를 생각하는 우리 군의 국방시설 정책 방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지역사회와 또 국민과 상생하는 우리 군의 시설 개선 노력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눌 분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국방연구원 시설환경연구실장 강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의 김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요. 그 면적이 여의도의 3.1배에 해당이 됩니다. 네, 반가운 소식 같은데 국장님, 이번 조치 주요 내용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거나 군사작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현재 전 국토의 8.3%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개발 행위를 금지하는 등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 완화 요구는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은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하는 방식의 수동적, 사후적 방식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했다라면 네. 국방개혁 2.0에서는 군사시설 보호와 군사작전 여건의 보장이 꼭 필요한 지역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유지하는 능동적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8년도에는 역대 최대로 많은 면적인 여의도 116배의 면적을 해제했고 19년도에는 27배, 20년도에는 5배의 보호구역을 해제했습니다. 네. 올해에도 능동적 선제적 방식의 보호구역 해제 연속으로 여의도 면적 3.1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통제 보호구역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조치도 취해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쉬운 듯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청 국장님,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통제 보호구역은 건축물의 신축이 아예 금지된 반면에 제한 보호구역은 군과 사전에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이 일부 해소될 수 있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제 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에 지정되는 민통선 이북 지역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중요 군사시설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지정해서 고도의 군사활동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수해 침수마을 이주 예정지와 지역 관광단지, 지역 개발지 등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는데 여의도 면적의 약 1.4배를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네, 결국은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완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강 박사님,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게 어떻게 좋아지는지 좀 강조 좀 해주세요. 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기지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구역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구역의 일부가 사유지에 설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 개인이 보호구역 안에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부대장이 허락을 받거나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을 금지하는 등 행위 제한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보호구역의 해제와 완화는 군부대 동의 없이 건축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특히 이번에
국내 강원도 지역은 취락지와 도심지가 해제되면서 지역개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군 작전상의 문제가 없으면서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면 이러한 정책 추진의 효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군사보호구역 내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일부 지정된 구역에서는 군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을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요거는 국장님이 좀 더 강조해 주세요. 네. 협의 업무 위탁은 보호구역 쪽에서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과의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업무를 각종의 개발 행위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 위탁하는 제도입니다. 관할 부대와 지자체가 미리 합의한 개발 행위, 예를 들면 특정 높이 이하의 건축물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지자체는 관할 부대와의 협의를 하지 않고도 자체적인 판단만으로 인허가를 해줘도 되는 제도입니다. 올해에는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해당되는 면적을 지자체 의견을 대폭 반영해서 위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네. 건물만 높게 짓지 않으면 보호구역이 해지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직간접적으로 변화를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직접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축 허가나 개발 행위는 자치단체 장의 이제 결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는 군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번 결정으로 협의 업무가 자치단체 장에게 왔기 때문에 지역의 입장에서는 그 위탁하기로 의결한 높이 이하에서는 군의 협의가 필요 없게 되니까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간접적인 거는 군과 협의 기간이 통상 30일 정도 걸려서 조금은 건축이나 이런 행위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이 행정 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체감도가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환영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또 새롭게 군사보호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러니까 지정이 되는 그런 지역도 있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그 주민들의 불편 또 재산상의 어떤 불이익이 좀 최소화돼야 할 텐데요. 국장님, 요거는 또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사실 군이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의 보장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와 작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새롭게 지정한 보호구역은 국가 중요시설, 사격훈련장, 해군기지 등의 여의도 면적의 0.9배 정도를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다만 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도 해군기지의 경우 주민의 어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해상구역은 제외하였고요. 육상지역은 부대 울타리 내부만 지정하는 등 주민의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의 제약사항을 최소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사보호구역 해제나 완화가 우리 군의 군사 대비태세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강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 군사시설 해제와 완화는 군사기지 및 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할부대, 합참, 국방부 등 3단계에 걸쳐서 심의를 거쳐서 이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시계나 사계라든지 그 군사작전에 문제가 없는지 이거를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하게 되기 때문에 군사 대비태세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972년도에 처음 설정돼서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사회적인 변화, 군사작전상의 변화를 고려하여 보호구역의 기능과 역할을 다한 지역에 한정하여 해제를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은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군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 시설을 조성하고 만들어 가는 거다. 이런 말씀인 거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목적이 군사작전의 보장이므로 제일 우선적으로 작전 여건을 보장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되어야만 군사작전도 필요한 것이므로
작전 여건이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그 해안도로 달리면요 시야가 좋아졌어요. 맞아요. 예. 그 해일 강한 경계 과학화 사업 추진으로 해안도로 그 철책들이 다 사라졌더라고요, 국장님. 예, 해강한 지역에 설치한 철책은 지역 개발 저해 요소로 작용해서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지자체가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작전에 제한이 없는 구간에 한해서 지자체 예산으로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국방개혁 2.0에서는 지역사회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군의 첨단 장비에 의한 과학화 경계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18년도에는 전국의 해강한 경계철책 총 413km가 되는데요. 이를 전수조사해서 네. 반드시 철책이 필요해서 계속 유지가 필요한 구간과 철거 가능한 구간을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35km는 적 침투 가능성이 낮아서 바로 철거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된 지역은 2020년도에 군이 직접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네. 또한 135km는 감시 장비 보강 후 철거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국방부가 2020년까지 감시 장비를 보강했고요. 작년부터 지자체에서 철책을 철거하고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나머지 129km는 계속 철책이 필요해서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해강한 경계 철책 철거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이고 지자체의 경우 그동안 요구했던 관광 사업 등의 지역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좀 더 좋아졌을 것 같은데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해강한 경계 철책이 있는 곳을 직접 가보면 네. 어느 지역 같은 경우 그 옆에 음식점을 경영하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이나 관광객들 그 앞까지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도 많이 요구가 있었고 관광산업 개발하는 데서 굉장히 저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과 같은 이런 철책 철거를 계속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제 해강한 경계 과학화 사업 추진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전방 지역에 대한 접경 지역 등 이런 곳에 이제 꼭 필요한 지역 외에는 나머지 지역이 이제 이미 철거가 됐거나 앞으로 할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들 입장에서는 지역 환경에 맞는 관광 산업도 개발할 수 있고요. 주민 요구에 따라서 주민 불편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 7월부터 김포 같은 경우에는 한강 및 염화강의 철책을 철거를 하고 한강을 시민에게 돌려준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자전거 도로라든지 아니면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네.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각 지역에서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지역의 관광 산업으로 많이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방부의 뭐 규제 혁신, 적극 행정에 정말 굉장히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결국은 군에 대한 지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강원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또 인구 절감 시대에 부대와 또 병력이 감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과 지역의 상생 발전 추진 노력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 국장님 좀 세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병역 자원 감소에 따른 부대 개편과 부대 재배치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의 지역 경제 침체 우려 또한 크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단기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접경 지역 지자체 주민들과 소통을 지속하여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방부가 강원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라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이 공동대표를 맡고 접경지역 지자체인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의 부군수와 이 지역의 사단의 부사단장이 참여해서 2020년도부터 연 2회 개최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논의되는 과제들은 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위한 군 유휴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또 민통초소 출입 개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접경 지역에서 정말 대환영할 만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것도요. 맞습니다. 네. 사실 강원도 접경 지역이 작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 지역은 김 교수님이 누구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지역의 요구사항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 적경 지역이 이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적경 지역 경기도도 있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런 병력하고 부대 감축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여파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군 주둔 지역에서 군이 이제 나가게 되면은 상권에 대한 단기적인 손실이 매우 크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나가고 난 다음에 군의 유휴 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제 깊어질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제 뭐 위병소나 군이 이용하고 있었던 뭐 도로를 변경을 해주거나 왜냐하면 군부대 작전을 할 경우에는 도로가 이제 막히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경 지역이 강원도 5군데지만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 상권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유휴 시설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주민 편의 시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작년 12월에 실시했던 이제 4차 상생협의회 그 안건에서도 한 64%가 앞서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 위주였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지역 요구 사항들을 잘 이렇게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치된 유후 군사시설 철거 등 우리 군이 이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서 잠깐만 하는 거 아니죠? 계속 좀 노력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국방부는 이제 전국의 유휴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이나 그 철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1차적으로 이제 군이 유휴시설을 관리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는 경우엔 우선은 지역 경관을 훼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설물이 붕괴 위험성은 물론 국가자산 활용에 대한 의구심도 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사용 빈도가 줄어들거나 부대가 해체돼서 이용 계획이 없어진 유휴시설에 대한 신속한 철거가 있어야 하겠고요. 이러한 사업은 국민의 불편을 좀 최소화하고 지역의 개발 여건을 좀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 청 국장님, 현재 우리 군이 이 유휴시설 철거 사업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관 훼손도 문제가 있고 우범화 지대 우려가 또 있고 특히 이제 부대 장병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2018년도에는 전수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의 긴급성과 뭐 작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8,200여 개소를 철거가 필요한 대상을 식별했고요. 작년까지 3년 동안 3천억 원의 그 예산을 투입해서 전량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도 유휴시설은 부대 개편이나 작전 계획이 변경되고 또 노후화되는 시설이 또 생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서 지속적인 유휴시설 파악 및 철거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22년도 올해에는 1,400억 원 정도를 편성해서 지금 투입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는 매 2년마다 유휴시설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네. 결국은 이런 군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그 적극적인 노력도 계속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습니까? 사실 지역사회는 군 주둔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또 지역사회는 부족한 공공체육복지시설의 확보가 좀 필요한 입장입니다. 네. 따라서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 있다라면 그걸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정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 개방시설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한 바 있고요. 네. 또 개방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관리를 지자체 등에 위탁하기 위해서 표준 계약서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9년에는 개방 가능한 24개소를 먼저 발굴했고 20년도에는 부대 체육관, 테니스장, 군 아파트, 놀이터 등 16개소를 개방했는데 네. 마침 코로나19 상황이 와서 지금은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좀 상황이 완화되고 나면 다시 더 개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적극 발굴해서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이거 대통령 별장으로 유명한 저도 아시죠?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저도. 저는 이것도 저도 이 상생협의체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개방하면은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사실 저도는 군사시설도 있고 대통령 별장이 있어서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해 왔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채택되면서 2017년도에 국방부, 행정안전부, 해군, 경상남도, 거제시가
저도 상생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 저도 상생협의체에서 긴밀히 협의해서 19년에 일단 시범 개방을 거쳤고요. 20년도부터 본격적인 개방을 하게 됐습니다. 본 개방 후에도 여전히 군사시설과 대통령 경호 유관시설의 개방 범위에 대해서 더 개방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계속 협의를 거쳐서 올해 2월 3일부터는 대통령 별장 외곽길 산책로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한 대통령 별장 인근에 포토존 3개소를 추가해서 사진을 찍게 해줬고요. 전에는 당일 신청자의 방문이 제한돼 있었는데 당일 신청자의 당일 방문도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네. 포토존 굉장히 마음에 드는.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예. 영진 씨 한번 가보시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꽤 많은 논란도 있었고 문제도 제기되었던 군용 비행장 또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내용이 주민 개인별 보상금 지급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랜 논의 끝에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군 소음법은 되게 오래된 수건이었습니다. 97년도인 15대 국회부터 의원 입법이 발의되었었는데요. 19대 국회까지 30여 건의 의원 입법과 2건의 정부 발의가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게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임기 만료 폐기되었습니다. 2012년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네. 이때에도 비행장만 적용할지 비행장과 사격장 모두 적용할지 또는 보상금을 어떻게 법제화할지에 대해서 이견이 많아서 표류되다가 19년 11월에 국방부와 국회가 법 제정의 시급성을 좀 인지하고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모두에 대해서 대법원의 국가배상 판결 기준인 85웨클과 보상 금액을 적용하여 법률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소음 영향도를 조사를 해서 소음 피해를 보상을 하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사회적 갈등 비용도 좀 절감되고 네. 뭐 여러모로 장점이 많아 보이는데 강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은 그동안 주민들이 감내해온 고통에 대해서 군이 그 보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요. 그에 대한 이제 보상을 직접 실현한 의미 있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은 시간적, 경제적 낭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감도 있었습니다. 네. 군 역시 소음 피해 보상금은 매년 1,200억에서 최대 1,700억 원까지 지급을 했었고요. 네. 관련 소송이 많아지고 길어지면서 해당 부대는 행정 업무 또한 과중했었습니다. 이제는 보상을 제도화함으로써 그간의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인 시간과 비용을 더 이상 소모하지 않게 된 것이죠. 실제로 지역 온라인 카페를 살펴보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상 군 소음 피해에 대한 이 논란이요 국방부 평가에도 정말 많은 마이너스 작용을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제 주민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이제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이제 정기적으로 지급을 받게 됐다는 건데 그러면은 국민들의 큰 공감도 얻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궁금증은 뭘까요? 보상금 지급 보상금. 과정이죠. 보상금. 네. 예, 국장님, 네, 소개해 주세요. 먼저 보상 금액부터 좀 안내를 해드리면 예. 보상 금액의 일부 감액 규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 대책집 지역별로 보면 매월 1종 지역은 6만 원, 2종 지역은 4만 5천 원, 3종 지역은 3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상금 지급은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지자체에서 지급하게 되는데요.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지자체 인력을 국방부가 210명을 확보해서 지자체에 배치한 바 있고요. 또 보상금 지급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2월까지 보상금 지급 접수가 진행 중에 있고 네. 5월까지 서류를 검토해서 6월부터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지난해 이제 최초로 국방부 부지에
수소 충전소가 구축이 돼서 주목을 또 받았는데 민군 협력 그리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대표적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강 박사님. 네, 탄소 중립은 우리 군도 예외일 수 없는 전 지구적인 이슈입니다. 특히 기존의 교토 의정서와 달리 파리 기후변화 협정서에는 국방부는 온실가스 감축 면제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것들이 온전히 국가의 몫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 탄소 중립에 관련해서 군이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러한 상황에서 수소 충전소의 설치는 탄소 중립 실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편의를 제공하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 정부는 수소차 2만 8천 대를 보급을 해서 무공해 차량 50만 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충전소 설치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전국에는 충전소가 120개 정도만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수가 적은 이유는 수소 충전소가 비선호 시설이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군 부지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탄소 중립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전 자운대 1호 이 민군 경영 이 수소 충전소 이게 지금 뭐 준공한 지 4개월 되었는데 이용 인원하고 잘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지난 2020년 6월에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수소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과 군이 함께 쓰는 수소 충전소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첫 사례가 자운대 수소 충전소입니다. 네. 지난해 10월에 운영을 시작해서 여기에서는 하루 최대 60대가 충전이 가능한데요. 현재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평균 20여 대가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운대 지역에 보급된 군용 수소차가 버스가 4대, 승용차가 6대인 것을 감안하면 민간의 이용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수소 충전소 1기를 운영 중에 있는데 운영업체에서는 추가로 1기를 더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군이 심의 절차를 통해서 부지를 제공하고 또 관련 부처와 협업을 해서 민군 겸용 수소 충전소를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 아닙니까, 국장님? 사실 수소 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군용지를 저희가 적극 발굴한 바 있습니다. 적극 발굴해서 50곳을 이미 환경부에 제안을 했고요. 예. 환경부에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를 거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격 여부와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지금 사업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2호 민군 겸용 수소 충전소가 결정되었는데요. 네. 경기도 이천시 특전사 부지에 곧 구축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착공해서 연말쯤에는 이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전쟁기념관 부지에는 수소 충전소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 시설 및 문화 복합 시설을 갖춘 메가 스테이션이 23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큰 그림으로 보면 수소 충전소 설치도 국방 분야 탄소 중립 정책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 국장님, 국방 분야 탄소 중립 정책은 어떻게 잘 준비가 돼가고 있나요? 아시다시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서 올해 9월부터는 완전 시행 예정입니다. 예. 또한 2050 탄소 중립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국방부도 다양한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사 영역의 특성상 군사 시설물과 에너지 고효율화 등 지원 부분을 우선 추진하고 있고요. 전력 체계 부분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물 부분에서는 전력 사용 효율화를 위해서 공군기지에 지능형 전력망을 설치하고 있고 군 어린이집에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송 부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서 친환경 차량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소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영향평가제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등이 시행 예정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있는 우리 군 들여다봐야겠죠.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지난 1월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 3,894제곱미터 해제를 발표한 정부. 그런데 정작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우리 군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출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근거하여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설정한 지역인데요. 군사분계선 또는 중요 군사시설 경계와의 이격거리 등에 따라 총 4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MDL로부터 10km 이내 지역, 중요 군사시설 외곽 300m 이내로 지정하는 통제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는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하지만 협의 후에 증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MDL로부터 25km 이내, 중요 군사시설 외곽 500m 이내로 지정하는 제한보호구역의 경우 모든 건축 행위는 협의하에 가능합니다. 셋째로, 비행안전구역은 활주로 등급에 따라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한 범위 내에 지정. 마지막으로 대공협조구역은 대공방어를 위해 서울 전 지역에 설정합니다. 때문에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일부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및 완화하는 방법 등 합리적으로 조정. 이로써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시켜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이 지역 주민과 상생을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그동안 해안선을 따라 빈틈없이 설치된 철조망 때문에 답답했다고요? 우리 군은 2018년 3월 작전성 검토를 실시해서 철거가 가능하거나 감시 장비로 대체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전국 해안 강안의 경계 철책을 단계적으로 철거했습니다. 작년부터는 지자체 주관으로 철책 철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철책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지자체는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조성 등 관광 산업을 통해 지역 개발에 힘을 싣게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방부는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전국에 사용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군 유휴 시설, 즉 장기간 방치에 따른 경관 훼손 및 우범지대와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철거와 개선 작업을 추진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온 지역 주민들을 잊지 않고 소통의 장을 열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국방부와 강원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현안들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강원도 접경지역이 활성화되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뿐이 아니라 중앙소음대책심의회의를 개최,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지역 주민들을 위해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공정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이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진행 중인 사업, 국방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은 후 자운대 수소 충전소 구축을 진행했는데요. 지난해 10월 대전에 있는 자운대 입구에 국내 최초로 민공 겸용 수소 충전소가 세워져 기념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민공 겸용 수소 충전소 2호도 올 연말쯤 경기도 이천시 특전사 부지에 구축될 예정인데요.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 올해 9월부터 완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2050 탄소중립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등을 파악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는 주민들을 위해 군시설을 개방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부족한 공공체육 복지시설 등을 개방해 주민과 함께 사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은 군의 전투임무 태세와 장병의 복지에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로 군의 안정적, 지속적인 주둔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은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이로써 국민들에게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리고 국방부 내부에 군 주거 정책과를 신설해서
총괄 업무 등 주거정책 인프라를 구축해온 지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열악한 주거 여건을 감수하면서 묵묵히 주어진 임무에 충실히 다하고 있는 직업군인들을 위한 주거 지원, 이거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예, 국장님. 2020년에 기존 한시 조직을 정식 조직인 군 주거정책과로 개편하면서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 발전을 국정과제 및 국방개혁 2.0 과제로 역점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4가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존 공급자 중심의 주거지원에서 수요자의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고, 과거에는 직접 관리만 하는 방식에서 전월세 지원을 통한 양질의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군 숙소 관리 업무를 민간 위탁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해서 건물의 사용 연한을 늘리고 거주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과제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번째로는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직, 법령, 시스템 등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네.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고 국가는 군인의 가정을 지키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실행되어야 할 기본 중의 기본 같은데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 청국장님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사실 2020년 이전까지는 전국에 획일적인 군 주거시설 소요 기준을 적용해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혼인율이 감소하고 맞벌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혼 간부들에도 별거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도시나 격오지 등 부대가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관사와 간부 숙소의 소요가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러한 변화된 환경 요인들을 반영해서 관사와 간부 숙소의 비율을 권역별로 차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초급 간부의 주거 여건 개선에 지금은 중점하고 있는데요. 19년부터 초급 간부가 주로 거주하고 있는 간부 숙소를 집중적으로 개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18년 이전에는 연평균 2,200여실, 19년부터는 연평균 4,300여실을 개선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연평균 5,000여실을 개선해서 2025년까지 약 2만여 실의 간부 숙소를 집중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오, 예. 근데 이제 군인 가족 하면은 이사를 많이 다녔던 제 친구가 생각납니다. 사실 저 이사 너무 앞에도 계십니다. 그러게요. 우리 이사 교수님도. 많이 다녀요, 그죠? 네. 군인 이사 최소화를 위해서 뭐 교육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고려해서 이 주거 지원 정책 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저도 이제 아버님이 직업군인이셔가지고요. 어렸을 때 이제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초등학교는 전학을 한 3번, 4번 정도 했었고요. 아이고. 굉장히 좀 많이 했었는데, 일단 이사 횟수의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일단 현역 군인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뭐 30세 정도에 결혼을 한다고 치고, 이제 55세에 퇴역을 한다고 치면, 근무하는 25년 동안 평균 이사 횟수가 한 5.5회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계급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이사를 가는데요. 장군 같은 경우 16번 이사를 간다고 하고, 이제 연관 장교는 9.2회 정도 간다고 하고요. 준사관이 6.6회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이 한 집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보통 한 8년 정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실제적으로 군인들이 더 많이 이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네. 이것만 가지고 이제 일반 국민들이 뭐 군인들은 그럼 주택을 주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 주거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주거 이동을 합니다.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좋은 집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군인들은 이제 국가에서 잦은 그 발령으로 인해 가지고 2, 3년 주기로 전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예. 이 비자발적인 이동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헌법에서 얘기한 헌법 제14조에서 보면은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지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그 한 줄이 아니고 여기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이 권리가 이제 자유로운 생활 형성권을 보장을 하고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자기의 이제 개성을 신장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교육받을 권리라든지 일을 할 권리라든지 이런 타 기본권을 실현을 증대시키는 권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권리인데 솔직히 이 권리를 다 보장을 못 해주는 게 이제 직업군인들의 이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군인 가족들이 실제적으로 이웃하고 형성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자기 집 마련하는 게 굉장히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좋은 교육 환경을 못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순하게 물리적인 주택 제공을 한다는 거에 그칠 게 아니라 이런 기본권적인 성격과 이제 여러 가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주거 정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장님 들으셨죠? 교수님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부대를 이동하면 무조건 이사를 했어야 합니다. 이제는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 한 30km 안에서는 부대를 이동하더라도 기존에 살던 주거시설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네. 또 군인 자녀들의 잦은 이사와 전학으로 교우 관계 등의 어려움이 많은 것을 감안해서 중고교 자녀를 둔 군인의 경우에는 2학년부터는 해당 학교 졸업 때까지는 기존에 살던 주거시설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유예 조치를 했습니다. 네. 또 전월세 지원의 경우에도 중학교 1학년 이상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사 비용 또한 문제가 될 텐데요. 군 가족 이사비 지원은 견적가의 76% 수준이었었는데 작년부터는 95%까지 인상해서 기존 대비 최소 7만 원에서 최대 67만 원까지 급지별로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열악한 그 주거 환경 대신에 양질의 민간 주택에 살 수 있는 뭐 그런 정책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 사실 직접 관리만 하는 방식의 탈피가 민간 주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처가 되고 있습니다. 격오지와 같은 주변에 민간 주택이 없어서 어차피 군관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는 관사를 직접 건립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 외 지역에 양호한 민간주택이 많은 경우에는 전월세 지원을 확대해서 군인들의 주거 선택권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전세금에 국한하여 지원하던 제도를 월차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고요. 네. 전세대부 평균 지원액도 2016년에 7천만 원에서 2019년에는 1억 6천만 원으로 올해에는 1억 8천만 원으로 지속 인상하여 사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노력으로 민간 주택에 거주하는 군인이 2016년에는 4,700명이었는데요. 작년에는 7,400명으로 약 63% 증가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걱정이 요즘 전세를 구하기도 힘들고 전세값도 많이 올랐다고 맞아. 해요. 예. 군인 가족들 이 걱정이 없어야 될 텐데 변동된 상황에 맞게 적정한 지원이 들어가야지 걱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 주택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각종 조세들도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임차인들한테 전가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2021년도 말에는 전국 평균 전세 가격이 최초로 3억을 넘어서 3억 2천이 됐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기준으로는 4억 5천만 원,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6억 3천만 원을 넘어서 이제 임대차 시장에서 이제 비용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실제적으로 주거 불안이 굉장히 많이 지속을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전세대부 이제 평균 지원 금액이 2019년도에 이제 1억 6,400만 원 정도에서 2020년도에는 이제 1억 8,200만 원도 약 11% 정도는 증가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동 가구는 좀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시장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민간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을 하고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서 전월세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정책이 도입이 되어야 좀 더 이제 체감하는 게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보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군 주거시설 관리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간 위탁 관리를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해야 할 텐데 국장님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군 관사가 17만 세대 정도 됩니다. 이 군 주거 관리를 이 17만 세대나 되는 주거 관리를 비전문가인 군인이나 군무원이 이제까지는 견무를 하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 관리가 미흡하거나 주택 노후도도 심화되고 관사에 살고 있는 군인들의 만족도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민간위탁 관리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8년에 1군단을 시범으로 사업한 이후에
현재는 28%인 약 4만 8천 호를 위탁 주고 있습니다. 네. 4년 이상 시행한 결과 입주 만족도가 향상되었고 시설 보수 효율성이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업무를 담당하던 군인들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킬 수 있었습니다. 작년 4월에는 군인복지기본법을 개정해서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고 지금은 민간 위탁을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 제도와 조직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지난해 장병 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에 또 민간군 합동위원회가 조직이 돼서 또 많은 의견도 주고 그에 따라서 많은 또 개선책이 이어졌는데 특히 이제 노후 취사 식당 개선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달성했는데요. 국장님, 취사 식당 환경 개선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 취사 식당을 햇서병으로 개선해서 청결한 취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이에 더해서 신세대 장병의 눈높이에 맞춰 단순 취식 공간이던 취사 식당을 문화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것을 2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이 조리대에서 장병들이 간단한 요리를 해먹을 수 있거나 이벤트 홀에서 생일 파티나 회식 등을 하는 등 휴식 공간이자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뷔페형 자유급식, 자동화 잔반 처리 및 식기세척기 등의 설비도 구축해서 편의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그 군의 그 시범 운영 중인 식당을 제가 보니까 뷔페형 레스토랑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분위기가 아직은 100% 나지는 않습니다. 한 70% 정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격오지까지 싹 바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현재 노후하거나 협소한 취사식당이 한 800여 동 되는데요. 네. 800여 동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은 27년까지 지금 중기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올해에도 1,8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서 90여 동의 공사가 완료될 것이고 140여 동은 공사 또는 설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취사 식당은 물론이고 격오지 부대 같은 경우에는 급수에 관련된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네. 해요. 저도 어떤 부대 갔더니 겨울이면 얼어서 물이 또 공급이 안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강 박사님, 어떻게 좀 개선이 되고 있을까요? 네, 말 그대로 그 격오지 부대는 지리적인 위치라든가 지형적인 여건상 사회 기반 시설과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취사식당은 단수가 발생해서는 안 되고요. 깨끗한 네. 물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방부는 안정적인 식수 확보를 위해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 관련 관계 부처라든가 기관과의 협력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 이제 복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고 우리 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앞서 지금 설명해 주신 노후 취사식당 개선, 또 급식 체계 개선 이거 외에도 장병들의 어떤 그 복지 증대를 위해서 어떤 시설이 더 확충되고 있는지요, 국장님? 장병들의 여가 활동 시간이 늘어나고 기초 체력 단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실내 체육관을 확충하고 연병장 개선이 장병들의 복무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2022년 올해에는 실내 체육관에만 한 600억 원의 돈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인조잔디 설치 등 연병장 개선에도 8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이 이루어지도록 군 어린이집 확보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보육 부담 경감을 위해서 올해에도 300억 원을 투입해서 어린이집을 확충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국방시설 분야에도 적용이 될 텐데 국장님 어떤 내용? 이거는 김 교수님이 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영 책임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 그런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안전이나 보건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법률이 되는데요. 국방부 같은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 중에 한 곳이고요. 이제 군이 발주한 건설공사 도중에 근로자가 사망을 하거나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법에서 정한 면적 이상의 이제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시설 사용자가 사망을 하거나 혹은 다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아서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법률이 되겠습니다. 네. 예, 중대재해처벌법. 저한테는 아직도 생소한 그런 단어인데요. 청 국장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해서 이 국방시설 분야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법 시행에 따라서 안전이 다시 한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처벌을 피하는 방향만을 고민하기보다는 국방부에서는 올해를 안전 원년의 해로 생각하고 군 구성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를 지금 안전에 관한 업무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 이상의 군 건설 공사 현장은 올해에는 330건입니다. 다만 적용이 24년까지 유예된 50억 원 미만의 군 건설 공사 현장은 약 1000여 건으로 되게 많은 건설 공사 현장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예정인데요. 네. 국방부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건설 사업 관리 용역 발주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계적으로 올해에는 50억 원 이상의 건설 공사 중 직접 감독으로 계획했던 230여 건에 대해서 700억 원을 투입해서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고요. 네. 23년 내년부터는 50억 원 미만이라도 모두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건설공사 이외에도 용역, 위탁 형태의 시설물 유지 보수도 문제가 되는데요. 이러한 현장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에 따른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는 등의 안전관리 체계를 지금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은 중대시민재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시설 분야는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국방시설이라 할지라도 법에서 정한 면적이나 기준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사용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됩니다. 국방시설 중에서는 국방부 청사 등의 대형 건물, 군 병원, 어린이집 등 약 170동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됩니다.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중요한데요. 국방부는 모든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터널이나 교량 등에 적용되는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시설별로 책임 기술자가 주기적으로 정기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정밀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진단을 주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요. 장병 복지 구현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다짐, 당부, 조언 등등 듣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먼저 해주세요. 네. 군부대가 이제 지역사회 같이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상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이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지역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도 이제 안 될 것이고요. 이제 상생을 위해서는 상호 간의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현재처럼 지속적인 상생 협의를 통해서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이제 지속 발전 가능성을 담보하는 합리적인 그런 추진 방향이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장병들의 이제 복지를 위한 주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시장이나 이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활성화해서 적절한 현실적인 주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추진 방향을 설정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상생 협력해서 소통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네, 박사님. 군사시설은 이제 군의 전투임무 태세는 물론 장병의 복지와 직결되는 국방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에 시설이 안정적으로 주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협력적인 관계도 유지해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군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시간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는데요. 저도 연구자로서 정책이 발전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어깨가 조금 더 무거워 보이시는데 자, 올해 또 어떻게 하실지 또 다짐 부탁드립니다. 두 분 말씀하셨듯이 사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필수를 위해서 법제와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군사시설이 유치한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고 군사시설을 주민들과 공동으로 이용해서 주민들의 복지와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군이 오랫동안 앞장서서 추진해온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협력 계속 필요하고 또 싸워서 이기는 강군 건설을 위해서 장병 복지 계속해서 다양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올 한 해도 또 좋은 결실도 맺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곁에서 국민의 편익을 위해 우리 군이 애쓰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군 주거 환경 개선, 병영생활 여건 개선에 나서고 있는 우리 군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